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의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정보 매개자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 비교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정보 매개자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저작권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법제도에 되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는 표현을 그동안에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보 매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지 이제 그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이제 발표를 하겠고요. 먼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관련해서 사실상 온라인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를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단순히 매개하는 자만 있을 수도 있는데, 정보를 직접 제공을 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는 정보를 매개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책임을 져야 하나, 이것이 이제 늘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책임을 이제 면해주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2003년, 6년부터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매개자를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 유형별로 나눠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법제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제도들도 있는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연방품위법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없고, 그 다음에 DMC의 경우에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2011년도에 DMC의 조항을 그대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상 그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사업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정보 매개자니 정보 제공자니 여기에 덧붙여서 전기통신 사업자까지 해서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전자상거래 지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ISP 캐싱 저장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행한 영국 전자상거래 규칙이라든가 그 독일 텔레미디어 법이라든가 프랑스 디지털 경제법 이렇게 이제 그 봤을 때 영국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고, 독일 텔레미디어 법은 이제 엄밀하게 들어가면 어찌 보면 좀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법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ISP 저장 서비스로 엄격하게 이렇게 이제 그 구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그냥 구분 없음으로 이렇게 이제 거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ISP 저장 서비스인데, 그 해외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굳이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아니라 3가지 유형 내지 2가지 유형으로 나눈 데는 어찌 보면은 그 서비스 자체가 크게 나누면은 ISP 그리고 저장 서비스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유형, 3가지 유형 나누지 않고 2가지 유형 안에 다 커버를 하고 이제 있다고 합니다. 저희 처음에 이제 OSP 그 책임 제한 제도가 처음 시작되고 이후에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제한해 줄 수 있는 정보 매개자인지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 OECD에서 2010년도에 보고서를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경우에서 이제 상거래의 유형에도 이제 정보 매개자로서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조금 거기 인상적인 거는 이커머스 인터미디어리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픈마켓 같은 경우가 저기에 속하지 않나 싶고, 이후에 SNS 같은 그런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결제 서비스도 이제 어쩌보면 정보 매개자에 속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무선랜 서비스 사업자도 정보 매개자에 속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그림으로 도식해서 본다면 사실 정보 매개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서비스에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접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송수신되는 데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저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서비스에 불법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주요 의무를 다하면은 책임이 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개의 이제 OSP 책임 제한 법은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권리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 경우에는 이제 저장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도식화 시켜 놓은 건데 권리자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법 정보라고 생각했을 때 정보 매개자에게 삭제를 해달라라고 이제 통지를 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의 국내법들은 이제 즉시 삭제함으로써 이제 본인이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근데 문제는 삭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게시한 자의 이제 권리도 좀 침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양측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전부 면책을 해주는 게 OSP 책임 제한 제도의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매개자 책임 제한 입법 요령인데 이제 크게 이제 구분해서 본다면 불법 정보 요령에 따라서 이제 법률 제도를 달리하는 이제 국가 국내법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불법 정보에 대한 요령에 구분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이제 법들이 있는데 뭐 위에 같은 경우 소위 이제 이분용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다면 그 미국이 이제 대표적인 법률로서 연방품위법은 사실 우리나라의 뭐 정보통신망법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작권에 한해서만 DMCA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불법 정보에 대한 OSP 이제 면책 규정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연방품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있으나 이제 이외에 이제 다른 뭐 이제 아청법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법에 이제 OSP에 대한 이제 의무 부과형이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이제 특징적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사실상 의무 부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원래 OSP OSP 책임 제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래 취지에서는 조금은 이제 동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불법 정보 구분 없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입법을 하고 있는 게 유럽 전자상거래 지침이 이제 대표적이고 이것을 이행한 이제 영국 전자상거래 규칙, 독일 텔레미디어법, 프랑스 디지털 경제법이 그러합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유럽형으로 이제 입법을 이제 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프로바이드 책임 제한법 내에서 불법 정보 구분 없이 이렇게 이제 일반형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식화시켜서 그 EU 상거래 지침을 일반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제 제도가 차이가 있어서 EU의 이제 전자 상거래 지침을 예시로 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제 EU 상거래 지침을 각 국내법에서 이렇게 이제 이행을 했는 도식이 이제 밑에 있고 이제 저작권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 비교해서 본다면 사실 이제 저작권 지침이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침을 또 국내법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같은 경우에 보면 각 개별법의 OSP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그냥 그 저작권에 관련한 권리자의 이제 청구권 내지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OSP에 대해서 규정을 한 전자상거래 규칙이나 이제 텔레미디어법이나 이런 데는 규정이 없고 저작권법 내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적인 형태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지침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단순 도관, 캐싱, 저장 서비스인데 사실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면책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단순 도관의 경우에는 송수신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은 책임이 면책된다. 이제 캐싱 같은 경우에도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걸 차단한다든가 이렇게 제거를 함으로써 면책이 된다. 저장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 가지 특징
특징적인 거는 그러니까 통제나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뒤에 살펴보면은 이제 유사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DMCA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가지로 이렇게 유형을 나누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법조문을 이렇게 다 살펴봐서 이제 그걸 요약 이제 중요한 부분만 요점되는 부분만을 이렇게 이제 추출을 했는데 특징적인 게 저장 서비스나 검색 서비스나 면책 요건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 굳이 저렇게 네 가지, 세 가지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는 크게 구분해서 보면 단순 도관과 저장 서비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대충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구분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도관에 대한 면책 요건, 캐싱에 대한 면책 요건 앞에 유사하고 미국 DMC의 특징적인 거는 일반적 면책 요건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왜냐하면 표준적 기술적 조치 수용이라든가 계정 해지 정책은 사실상 이게 전제가 돼야지만이 다른 각각의 서비스의 면책 요건도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일반적 면책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게 이제 그 미국 DMC의 이제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정보 매개자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삭제한 것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권리자로부터 삭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삭제를 하게 되면 권리자 측에서는 좋겠지만, 권리자 측에서는 자신의 권리 침해 부분을 빨리 삭제를 해줘서 그 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책이 되겠지만, 사실 게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이제 표현이 어찌게 보면은 표현에 대한 자유가 또 이제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측에 이제 어찌 보면 이쪽을 맞춰주면 이쪽에 대한 이제 침해도 되다 보니까 정보 매개자에게 이렇게 삭제함으로써 아니면 나중에 게시함으로써 인한 그러한 책임을 모두 이렇게 면책을 시켜주는 이러한 제도로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면책 요건은 교과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미국 DMCA 조항을 도입을 했다거나 하나 사실상 일반 조항으로 기술적 조치라든가 아니면 계정 해지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게 이제 미국의 DMCA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삭제 통지 및 대응 절차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 EU랑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권리자가 삭제 통지를 하면서 인지나 인식되는 경우가 보통이고, 그렇게 삭제가 됐을 때 이용자가 자기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보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대응 절차가 유럽 EU 전자상거래 지침에는 없고 미국 DMC에만 있는 것도 특징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이제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없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만 있는 게 이제 특징적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 요구할 때 이제 공정 이용에 의한 이제 소명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게 이제 특징이기는 하나 판례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인데, 정보통신망법은 대응 절차는 없습니다. 근데 삭제 통지에 대한 이제 거기 삭제 통지에 대한 이제 삭제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 서비스 업자가 봤을 때 불법 정보라고 판단해서 임의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 규정까지는 있으나, 사실 이제 이용자가 게시를 했을 때 자기 게시물이 삭제된 이후에 스스로 이렇게 이제 거기 재게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것도 이제 저작권법과의 차이입니다. 일반적 감시 의무, EU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감시 의무가 금지된다라고 하나 그 전문 47조에 보면 구체적 사건에서 감시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동 포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P가 이제 자율적으로 좀 규제를 하라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명문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한국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저작권법은 금지하고 통신망법은 그냥 노력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따로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그 정보 제공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기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법원 명령에 의해서 정보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법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라는 게 조금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특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금지 청구, 침해 중단 명령과 관련해서도 사법 기관이 할 수도 있고 행정 명령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국가마다 이제 차이를 달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 명령이 없고 사법 명령만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하도피가 뭐 거의 지금은 기능을 안 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제 법률상으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행정 명령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저작권법이 사법 명령과 행정 명령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또 특징적이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율 규제인데요. 마지막으로 명문으로 이렇게 자율 규제를 하도록 EU 지침은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6조에. 그래서 행동 규범을 측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가 저걸 따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사실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렇게 저작권 경고 시스템 같은 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자율 규제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이제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발표는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이제 급하게 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입니다. 아까는 별로 안 계셨는데 지금 인원이 많아졌는데요. 저희가 그 간단한 기념품하고 발제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많이 좀 부족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원칙 프린트 한번 자료, 네, 그 자료 보시면은 마닐라 원칙 프린트 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 받으신 분들은 꺼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발제는 그 정보 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게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정보 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저기 가보시면 그 원칙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선은 그 원칙이 발표된 건 2015년 3월 24일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라이츠컨이라는 그 국제 기술과 인권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맨 처음에 그 정보 매개자라는 그 면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래서 이 정보 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건 2013년에 Necessary and Proportionate 원칙이라고 해서 그 통신 감시에 관한 인권, 통신 감시와 인권에 관한 국제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만들어낸 통신 감시에 대해서 만들어낸 원칙인데요. 선언한 원칙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정보 매개자 책임, 그러니까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거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어떤 원칙 선언이 필요하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 처음에 우선은 미국의 EFF라고 전자개척자 재단과 그리고 아티클 19이라고 이건 영국의 시민단체고요. 그리고 저희 오픈넷도 있고 그 인도 그리고 뭐 칠레나 케냐, 아르헨티나의 이런 7개의 시민단체 국제적으로 7개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논의 끝에 2014년 12월에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초안과 배경 자료를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2015년 3월에 마닐라에 모여서 한 30명이 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원칙을 성안을 했고 그 라이츠콘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최근에 데이비드 케이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시가 온라인 표현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지침이라고 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전 세계에 89개 시민단체가 이 원칙을 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명이 넘는 개인들이 또한 원칙에 대한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우선 뭐 여기 이제 이게 정보 매개자고 여기에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마닐라 원칙은 특수하게 그 정보 매개자, 그러니까 이 정보 매개자들이 제3자의 정보, 그리고 이용자들의 정보인 거죠.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컨텐츠 제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정보 매개자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다양하게 매개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을 것인지 내지는 그런 콘텐츠 제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적용돼야 될 것인지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정부나 사인에 의한 검열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의 취지는 그렇고, 또 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그리고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UN 지도 원칙에 부합하도록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합해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아까 주소를 보여드렸는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원칙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뭐 좀 글씨가 작지만 뭐 아랍어부터 시작해서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뭐 불어, 그리고 한국어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뭐 위에 보시면은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서명을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경 자료 같은 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마닐라 원칙은 크게 6가지의 대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보 매개자는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 외에 또 두 번째 원칙은 사법 당국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정보 제한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원칙이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정보 제한 요청, 뭐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에서 노티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요청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정보 제한과 관련된, 그러니까 콘텐츠 제한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명령, 뭐 법원의 명령이든 아니면 행정기관의 명령이든 그런 명령과, 그리고 관행, 그 기업들의 어떤 관행이나 정책은 필요성과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칙은 또 적법 절차가 언급이 되는데요. 뭐 적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 첫 번째 원칙은 이제 4개의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그런 정보 콘텐츠 제한과 관련해서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규율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세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보 매개자가 자신이 전혀 그 정보, 제3자의 정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되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세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매개자가 합법적인 정보를 제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져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많이 논의되는 잊혀질 권리와 관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잊혀질 권리라고 하고 지금은 right to be de-indexed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글같이 그런 어떤 링크를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그 링크 자체는 합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근데도 그런 정보를 제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세 번째 원칙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불법적인 정보더라도 단순히 그 정보가 그 정보 매개자는 그 불법적인 정보를 뭐 호스팅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 책임, 그러니까 아무런 무과실 책임인 거죠. 엄격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그리고 또
아까 김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 즉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는 금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매개자가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선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혁신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정보 매개자 같은 경우는 그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은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면은 차단할 요인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금지하는 것이 저희 시민사회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법 당국의 명령 없이는 정보 제한이 의무화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지금 뭐 저작권법 제103조하고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임시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 원칙상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제도는 지금 이 원칙 대원칙 두 번째 원칙의 위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뭐 삭제 통보 후 삭제, 그런 삭제 통보 후 삭제나 아니면은 뭐 노티스 앤 노티스라고 해서 뭐 통보와 통보 이런 제도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죠. 뭐 사인이든 아니면 뭐 정부든 어쨌든 제3자가 그 정보 매개자 호스팅하거나 정보 매개자가 매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를 내려달라, 뭐 삭제해달라 내지는 뭐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이 원칙에 따라서 요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우선은 그래서 어떤 불명확한 불법인지 내지는 그 정보 제한을 요청하는 그 권리자의 권리를 정말 침해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가 내려짐으로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번에 그래서 노티스 앤 노티스는 지금 캐나다의 저작권법이 노티스 앤 노티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보다는 노티스 앤 노티스가 그 인권 침해가 더 적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도하거나 불성실한 정보 제한 요청은 제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 제한 요청이 남용이 되면 합법적인 정보도 정보 매개자가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저작권부상은 아마 2011년 개정을 통해서 이 조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직 정보통신망법상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제한 관련 법 명령 및 관행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인데 뭐 좋은 내용이고요. 뭐 예컨대 너무 이 부분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컨대 최소 침해적인 기술적 수단이라면 우선은 삭제가 가장 서버에나 아예 저장 장치에서 아예 다 삭제하는 게 가장 침해가 크다고 보면, 뭐 예컨대 뭐 어느 나라에서 불법적 프랑스의 우리나라 법에서만 아니면 프랑스 법에서만 불법 정보인 경우에는 그 도메인이나 그 URL 주소를 바꿔서 주소를 바꾼다든지 그런 덜 침해적인 방법 기술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적법 절차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정보 매개자와 사용자 콘텐츠 게시, 정보 매개자 게시자가 의견 지술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 제한 요청을 받거나 정보 제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런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 게시자 그러니까 정보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정보 매개자 또한 어떤 사법당국의 명령이나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매개자는 이제 본인의 정책에 의해서 정보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제한당한 게시자한테 이 상소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이의 제기가 타당한 경우에는 정보를 당연히 복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는 이거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대원칙인 거죠. 개인의 이런 프라이버시나 개인 식별 정보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에도 있지만 어떤 사법 당국의 명령이 없이는 이런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김경식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투명성과 책임성인데요. 이거는 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도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해서 이 원칙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좋은 내용인데 이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뭐 정부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정보 매개자들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을 해서 더 이 원칙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과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제 정보 콘텐츠 제한 그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은 대원칙 6가지에 보면 파란색은 원칙에 합치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빨간색은 당연히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옐로우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정보 매개자는 자신이 그 수정하지 않은 관여하지 않은 그 제3대 정보에 대해서 완전하게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저작권법 103조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완전한 면책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임시조치 같은 경우는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법적으로 정보 매개자가 전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콘텐츠를 제한을 하더라도 심지어 요청에 따라 제한을 하더라도 정보 매개자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문제가 이제 사법당국의 명령 없이는 정보 제한이 의무화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하게 되어 있고 임시조치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의무한지 아닌지 왜냐하면 사실은 책임 제한, 면책을 받는 요건이라고 보통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작권법 103조는 뭐 즉시 중단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의무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용자가 아니면은 그 권리자가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삭제해야 된다가 아니라 삭제하면 면제해준다, 면책이 된다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사법 당국의 명령이 없이도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임시조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책 조건이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지금 뭐 사업자들에서 받아들인 입장도 그렇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줘야 된다. 어떤 의무 규정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의무 규정인데 그 개인의 요청만으로도 지금 정보가 제한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 원칙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그 구체적인 절차 내지는 아니면 요청에 어떤 걸 담아야 되는지를 나열을 세 번째 원칙에서 나열하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 시행령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네 그리고 저작권법 시행령이 잘 되어 있고 예컨대 뭐 그 본인의 요청이 진정하다 본인 요청서에 그 요청서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청서에 본인의 요청이 진실하다는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있는데 뭐 예컨대 임시조치 같은 경우는 그냥 침해 사실을 소명해라 법에서 이렇게만 되고 전혀 아무런 그 절차적인 내용이 전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원칙 3회 위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네 번째 원칙에 보면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필요성과 비례성 이런 최소 침해적인 기술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데 물론 저작권법도 결국에는 복제 전송의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삭제라고 하시지만 중단한다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무조건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임시조치가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고 해도 결국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삭제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 4도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이의제기권,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권이 보장이 되고 있고 이의제기가 되면 복원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는 이의제기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심대한 침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런 보고 의무는 둘 다 없는데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닐라 원칙을 거의 준수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에 임시조치 같은 경우는 모든 이 원칙에 모두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임시조치 제도 같은 어떤 권리 침해, 명예훼손 정보 이런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와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한 삭제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넷의 입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통위가 작년에 정부안을 임시조치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취지는 정보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오히려 이 내용을 보시면 이미 정보통신 임시조치제도 자체가 마닐라 원칙에 위반하고 그 말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의제기권을 보장을 했지만 다른 내용들은 그렇게 발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현행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방통이 아니고 이제 저희는 그럼 마닐라 원칙에 부합하게 어떻게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을 할 수 있느냐에 저희의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임시조치 제도는 의무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무가 아니라 이게 완전한 어떤 면책 조건이다, 세이프 하버다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이 문헌 자체가 명료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삭제는 당연히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문헌에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행법도 그렇고 방통위안도 보시면은 이렇게 별도로 다른 조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조항에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읽어보면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받아들여서 의무화 조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제받거나 강령받을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이게 면책 조항으로 기면을 하려면 당연히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는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절차적인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 현행은 지금 이의제기권이 없어서 큰 문제인데 방통위안은 이의제기권을 만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또 이의제기권을 만들어 놓고서 이걸 또 직권 조정 결정, 그러니까 명예훼손 분쟁 조정으로 바로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바로 복원을 해줘야 된다고 복원을 해줘야 권리자와 요청자와 게시자의 자신의 권리 삭제를 요청할 권리하고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균형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임시조치를 이의 제의가 들어오면 바로 임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아니면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결국에는 정보 매개자의 이거는 재량이니까 이 전체적인 게 정보 매개자의 면책 조건이기 때문에 정보 매개자가 당연히 임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해제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야 완전한 면책 조항으로 기능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시 조치 기간이 지나면 바로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전한 재량으로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부당한 요청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 이 제재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패널 토론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최희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최희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 서희석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발제 두 표를 드렸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식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로 카카오라고 해야 되겠죠. 카카오 정책실의 최정혜 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토론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발제를 통해서 김경수 교수님께서 저작권법이나 막법 중심으로 해서 그 국제법적 비교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주셔서 정리가 쏙쏙 잘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가연 변호사님이 사실 그 마닐라 프린시플 마지막에 그 마닐라에서 정리할 때 저도 우연히 혹은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그때 마닐라 원칙 마지막 그 드래프트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이제 라이츠콘이라는 컨퍼런스에서 공식 발표되는 그 과정을 같이 저도 이제 옆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좀 약간 생생한 그 과정들을 김가연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정보 매개자 저희 같은 이제 뭐 다음 포탈 혹은 이제 뭐 카카오 같은 또 다른 이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책임 감면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정보 매개자 책임이란 굉장히 일반론적인 주제가 최근에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도 같이 들었던 행사는 올해 5월 국회에서 그 정보 매개자 책임에 관한 그런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을 때 그때 그 자체를 좀 주관했었던 하버드 버크만 센터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매개자 책임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이상적인 어떤 모델을 딱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움직이는 표적 같은 것 같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그 각 처해져 있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 따라서 좀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뭐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나라에서 좀 시대에 따라서도 굉장히 바뀌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동의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그 한국 현실에서 저희 같은 그런 정보 매개자 책임도 좀 같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나왔지만 뭐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정보 게재자들의 어떤 본인의 권리 이 사이의 양 갈래에서 뭐 어느 쪽을 좀 더 뭐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 매개자 책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그 한국 같은 현실에서도 제 같은 이제 정부 매개자들에게 굉장히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사업자니까. 그런 굉장히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어떤 온라인 공론장의 어떤 관리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부 매개자 책임은 그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중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펙트럼에 좀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뭐 움직이는 표적처럼 현재 존재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스펙트럼이지만 그 안에서도 좀 사업자로서 좀 명확하게 갖고 있는 저희들의 그런 기본 원칙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사전 규제 혹은 그 적극적인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검열이 될 수 있다. 그거에 역시 동의한다. 사업자들도 그러니까 그런 의무가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판단이 모호한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위축 효과는 흔히들 얘기할 때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업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호한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라고 요구받으면 굉장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표현의 자유의 위축 효과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동시에, 그러니까 사업자도 동시에 느끼는 그런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보 매개자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약간 면책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자기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받고 그 자기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범위 내로만 이제 좀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뭐 임시조치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분쟁을 갈 때 사업자 역할이 그런 어떤 이의 제기가 오고 그 이의 제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런 분쟁 조정이나 이런 절차 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절차를 안내해주는 것은 이제 사업자 역할이 될 수 있지만 그 조정 절차를 직접 사업자가 대리해 준다거나 그런 걸 요구하는 법안 같은 것들은 너무 과도하다. 그거는 이제 사업자의 책임을 좀 벗어나는 범위가 아니냐 해서 그 사업자가 자기 사업 영역, 그게 뭐 온라인 사이트가 될 수 있고 자기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책임을 지우고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본 입장들을 갖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자들끼리도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달라요. 회사들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들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도의 기본 원칙들은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김경수 교수님께서 자유규제 관한 게 우리 망법상에 들어있는데 제대로 작동되는지 잘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그 이번 주 화요일에 그 한국 자율정책기구라고 해서 키소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키소에서 그동안 이제 이른바 그 망법상에 따른 자율규제 기구입니다. 자율규제 기구인데 그동안 이제 자율규제 기구로 작동하면서 그동안 이제 법에 있지 않지만 어떤 사업자들,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정책 규정들을 만들었고 그 정책 그동안 쌓아진 정책 규정들을 담은 어떤 해설서를 이제 발간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동안 이제 2009년부터 키소가 있어 왔습니다. 그 몇 년간에 걸쳐서 키소의 그동안 작업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기업 협회처럼 이렇게 사업자들의 이익 단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라인 공론장의 관리자로서 정보 매개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공론장에서 실제로 자기가 어떤 뭐 컨텐츠를 올리기도 하고 의견을 개진한 이용자들은 어떤 행동 규범을 보여야 할지 그런 일종의 이제 뭐 코드 오브 컨덕트죠. 그런 걸 만들어가는 그런 자유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된 사업자들이 같이 모여서 좀 작동했던 자율기구였고 그 자리에서도 많은 분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그러니까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런 자율규제 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자율규제 기구로서 작동해 왔다라는 호의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 보면 사실 자율규제 기구가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듣지만 그게 현실에서 작동되는 걸 그런 경험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키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산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율규제 기구가 나름 잘 작동되어 있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원칙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굉장히 매우 타당한 언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좀 환영하는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닐라 프린시플이 그때 3월달에 발표되고 나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저도 그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을 해서 그 논의를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메일링 리스트에 가장 최근 10월에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김가연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주로 이제 NGO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개인들이 거기다 이제 인더스먼트 본인이 지지 서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지 서명 범위에 기업도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지하는 그룹을 이제 기업까지 확장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걸 제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메일리스트 안에서도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메일리스트를 그냥 지켜만 보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제 마닐라 프린시플을 주도하는 단체들에서 기업들도 지지하는 단체들은 기업들 서명을 가겠다. 한국에서 카카오는 네이버는 지지한다면 여기다 서명해라라고 제안이 오면 어떨까
우리 입장은 어떨까라고 잠깐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저희 네이버의 윤민호 시장님하고 제안이 오면 네이버랑 카카오랑 같이 서명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뭐 그런 제안이 공식적으로 온다면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명성 보고서는 아까 만일의 원칙에도 그 5번째 원칙으로 이제 투명성 나왔었는데 그 사업자로서는 그런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투명성, 책임성 이런 거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내부의 각성과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도 투명성 보고서를 처음 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 2회로 내기로 해서 이제 올해 1월과 올해 8월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투명성 보고서를 이제 아카이빙하고 평가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액세스에서 이제 전 세계 투명성 보고서 인덱스를 계속 아카이빙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희 카카오가 처음 이제 2005년 1월에 투명성 보고서 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기도 했는데 저희 투명성 보고서가 영어로도 웹, 모바일 이제 4종 세트를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당연히 되게 쉽게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저희 투명성 보고서에 해외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질의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기업 책임, 그러니까 IT, 온라인 기업들의 책임성 지수 뭐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 기관에서 카카오를 넣어서 하시고 계세요. 이건 사실은 비밀인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와 뭐 예를 들면 구글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랑 같이 놓고서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막 그런 걸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기업인데 같은 선상에 놓으면 사실은 평가 결과가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부담스럽게 지켜보는데 그렇지만 더 많이 오픈하고 더 많이 평가받으면 사실 그만큼 더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의 평가, 비판은 굉장히 기업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굉장히 가혹한 평가가 오면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반성들을 또 새롭게 또 나아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끊임없는 국내, 국외에서의 그런 평가들이 기업이 좀 더 책임 있는 기업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김하일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그 임시조치 관련해서 그 망법 개정안 방향 주셨는데 세세한 거는 일부 통지나 이런 세세한 과정은 저희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의제기권이라든가 기업의 면책 같은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희 부장님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오늘은 제가 그 단순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또 하실 말씀들이 워낙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럴 수 있는 심리적인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걱정인데 일단은 이 내용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토론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만일의 원칙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 김경숙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우리나라 법제의 현재 상황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정리해 주신 것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제안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오늘 제목이 재량과 면책 사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량과 면책 사이이기도 하지만 제도권과 비제도권 사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김경숙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은 정부의 입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시는 학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정부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앞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자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사이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중요한 관점일 것 같고요. 김가연 변호사님이 제안해 주신 그 시민사회의 운동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제 정부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결국은 그것을 이제 문제로 제출된 그 제기된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켜야 될 것인가로 귀결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여기 지금 왜 사회로 보고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법전원에서는 민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민법학자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정보 매개자 책임입니다. 책임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 어느 정도 민법학자가 할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발을 담그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적 자치 영역입니다. 제가 생각한 정보 매개자의 책임 내지는 책임 제한은 정보를 올리는 자, 이용자, 그리고 관련된 저쪽에 있는 상대방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OSP라고 불리는 정보 매개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적 자체에 의해서 충분히 저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마닐라 원칙에서 제안하는 것도 저는 그 사적 자체 법원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이 정부가 정보 매개자라는 그러한 OSP를 규제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 나름대로 좀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려고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어에서 너무 지금 안타깝기 때문에 하나만 질문을 받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 딱 한 가지만 김가연 변호사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아까 마지막 부분에 표로 정리해 주신 것 중에 두 번째입니다. 사법당국의 명령 없는 정보 제한의 의무화 불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평가하실 때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법당국의 요구 명령 없이 중단하는 것은 이거는 원칙에 반한다는 평가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적 자체 원칙하고는 또 배치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사자가 예컨대 명예훼손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 OSP가 판단했을 때 바로 내린다는 것이거든요. 저작권법에서는 판단의 여지도 없이 바로 내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마닐라 원칙에서는 배치된다는 측면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플로어에서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한 사람한테 질문의 기회를 줬는데 제가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 실장인 강하연입니다. 사실 제가 마닐라 원칙에 대해서는 약간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다자 차원에서 이런 그 어떤 이 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그런 그 국제적인 뭐 논의라던가 또는 그 규율에 대한 합의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제 질문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두 개는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마닐라 원칙에서 언급하시는 뭐 이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그 컨셉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OECD 차원에서도 그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라던가 그 이후에 논의됐던 많은 어떤 그 정보의 규율과 관련된 그 국제적인 원칙에서도 사실 이 원칙이 입각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닐라 원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런 다른 지금 국제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시민사회 입장이 사실 상당히 궁금하고요. 물론 이것도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구속력이 없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좀 짧게 요점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른 국제 OECD라던가 이런 다른 국제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정보라는 거, 정보 매개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권 침해나 뭐 검열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만든 거라면
그럼 이 정보에 대한 것이 나한테 어떤 피해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개인의 어떤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의 변화하고 있는 ICT 환경에서는 개인이 인지하지 못한 그러한 성격의 정보들도 상당히 많이 수집도 되고 유통도 되고, 그리고 정보 매개자에 의해서 사실 뭐 제공도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마닐라 원칙이 이러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환경에서 그 발생하는 다량의 정보들의 규율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논의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취지 이해하셨죠? 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먼저 그 사회자이신 서희석 교수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확실한 건 아니고, 임시조치 같은 경우는 의무화로 사업자들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그 면책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의무화는 사실 아니고, 그래서 의무화 그러니까 마닐라 제2원칙은 정보 제한을 의무화할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정보는 예컨대 삭제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의무화할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명령이 있어요. 예컨대 사법당국이 뭐 불법 정보, 명예훼손 정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삭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화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럴 때는 사법당국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건데, 근데 저작권법도 근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법 문헌을 보면 당연히 이건 어떤 면책 조건인 거지,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뭐 정보 매개자가 처벌을 받는다든지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법 문헌상으로는 약간 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원칙에 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강하연 실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서 첫 번째는 그 마닐라 원칙은 그동안 계속 이 정보 매개자 책임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 OECD 2010년에 나온 OECD 보고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학계에서도 많은 보고서를 낸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마닐라 원칙 홈페이지 가시면 백그라운드 페이퍼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국제적인 논의를 다 검토를 하고 그걸 반영한 게 이제 마닐라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이제 다른 정보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마닐라 원칙으로 다 포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우선 아까 저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마닐라 원칙은 그 정보 매개자가 자신이 전혀 그 수정에 관여하지 않은 그 제3자 이용자의 정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할지, 아니면 제한을 할 경우에는 그런 제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정보 매개자가 지워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예컨대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규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닐라 원칙은 그 이용자들의 우선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좀 답변이 됐는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한 그 토론이 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만, 현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보 매개자의 책임, 그리고 책임 제한에 대한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에 관한 또 다른 학자의 우리나라 법에 대한 비교 소개, 그리고 평가, 그리고 실무에 계신 분의 입장까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마닐라 원칙을 조금 더 학자 입장에서 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 입법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좋은 계기가 되어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같은 포럼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